사람을 잘못 봐서 뒤통수를 맞아 상처받고 힘들어했던 옛 시절을 뒤로하고 벌써 40 후반이 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지금은 여성회관에서 사람들에게 화분갈이와 이런저런 식물을 키우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참 이게 뭐라고 소소한 돈벌이지만 활력이 돌면서 세상사 행복해지는 것이 요즘은 딱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살고 있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행복하기만 했던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 인생 역전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모님을 도와 일손도 도와주고 제 할 일도 하며 열심히 사는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가족만 도와주다가 늙어 죽겠다며 엄마는 선자리를 물어오셨고 그러기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엄마도 지인을 통해 알게 됐던 터라 그저 착실하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애 나이도 있고 너도 나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니? 내 말 이해 가지? 네, 엄마도 제 나이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도 결혼을 빨리 하고 싶기도 하고 대수 씨도 너무 좋은 사람이니 좋아요. 그래, 너 우리 대수 같은 신랑 만난 거 정말 복 받은 거야. 내 아들이지만 일 착실히 잘하지, 잘생겼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있니? 그리고 너랑 대수 둘 다 형제도 없으니까 얼마나 서로 의지하니 좋겠어? 나도 이 결혼 적극 찬성이니까 잘 살아보도록 하자. 사실 저 역시 선을 봐서 결혼을 하는 거였지만 지금 남편이 꽤나 마음에 들었어요. 주변에 보기 드문 미남에 본인 일까지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 참 최고의 신랑이라고 여겼거든요. 부모님의 금술이 너무 좋았던 터라 딱 그런 남편을 만나 결혼 생활을 꾸리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제가 생각했던 시댁과는 정말 확연히 다른 시댁살이었고 시어머님과 남편은 가부장적인 사람들 그 자체였어요. 너무 적응되지 않는 삶으로 가버리게 되었고 남편은 밖에서와 집에서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저를 혼란에 빠지게 하기도 하였답니다. 힘든 결혼 생활이었어요. 황마? 하라면 할 것이지 뭘 물어봐. 너네 부모가 그리 가르치대? 너네 농사 짓는 거 그 땅 니네 것도 아니었다며?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야. 내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알아봤어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건데 괜히 땅만 보고 에휴 짜증나. 당신이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설마 우리 엄마가 농사 짓고 있는 땅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실망이네. 실망은 우리가 더 실망했다. 그 옆엔 내가 너 외동딸에 노다지 땅에다가 농작물 심어서 판매한다고 하니 그 땅이 네 거 될 줄 알았지. 근데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짓는다는 말은 왜 안 했냐? 아들 하나 있는 거 떡 벌어지는 집에 장가 보내고 싶었는데 다 글러먹었잖아. 너처럼 고졸 며느리를 우리가 좋다고 할 줄 알았던 거니? 참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네. 저 역시 어이가 없네요. 제 뒷배경을 생각해서 결혼을 시켰다니. 어머님이나 이나 진짜 끼리끼리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주변에 돈을 휘감고 와도 결혼을 시킬까 말까인데 겨우 땅 빌려 농사나 짓는 집 딸년이 웬 말이야.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겨우 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허락한 거라니.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제가 결혼을 하면서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한순간의 감정으로 헤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답니다. 전 이왕에 제가 선택한 결혼이기도 하니 남편을 잘 설득해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보고 싶었어요. 사실 선을 보고 결혼했지만 남편과 정도 들었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없는 형편이었지만 서로 각자 벌어 사는 거니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호르몬이까지 제가 열심히 부양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저였는데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 정말 마음이 아파서 늘 우울했답니다. 나 출장 가니까 짐 다 싸놓고 황마 엄마 잘 부양하고 있어라. 삼시세끼 반찬 다른 거 올려야 하는 거 알지? 네가 속이고 나 같은 남자를 건졌으니 넌 우리 집에 평생 충성을 다해야 할 거야. 알겠냐? 내가 어쩌다 이런 화상을?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화상이라니. 당신은 오로지 우리 집 돈만 보고 나랑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지. 내가 말 안 했나? 나 그때 당시에 만나던 여자도 있었어. 엄마가 반대해서 결혼도 못했지만 근데 너랑 애 만나려고 그 여자 포기했나 싶은 게 진짜 어이도 없고 내 발등 내가 찍은 거지. 괜히 그랬겠어? 그러니까 넌 평생 잘해야 해. 사람이 염치도 없고 뻔뻔하기라도 하면 연기라도 잘하던가. 어쩜 집이랑 밖에서가 이렇게 다른지 토 쏠리네요. 뭐? 나도 속은 게 얼마나 분한지 넌 모를 거야. 내 신경 긁지 마. 우리 서로 피차 열받게 하지 말자. 아직 회사에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면 다들 놀랄까봐 참는 거니까 뚜껑 열리게 하지 마라. 돈으로 영혼까지 팔 심산이네요. 어떻게 그놈의 돈. 그러면 결혼 전에 좀 잘 알아보고 결혼하지 그랬어. 마음의 상처를 참 많이도 받았답니다. 그럼에도 밖에서는 얼마나 잘하는 남편인 척 연기를 하던지 제 주변 지인들은 저에게 시집을 잘 갔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밖에서 저에게 하던 모습들도 남편의 모습 중 일부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전 겉만 차갑지 속은 안 그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아유, 우리 마누라 오늘 너무 얇게 입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코트 가져왔어. 이거 입고 퇴근하면 되겠다. 어머, 대리님 신랑분은 어쩜 저리 다정하세요? 완전 결혼 장려 커플이라니까. 솔로 부러워서 어디 살겠나요? 에이, 이 정도는 기분이죠. 제가 계속되는 출장 때문에 이 사람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옆에서 잘 달래주셔요. 어머, 스위트하시기도 하셔라. 역시 대리님 사람 보는 안목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세상 제일 부러운 게 대리님이에요. 제가 이 사람한테 한참 모자라죠. 귀한 외동딸 데리고 와서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이 이렇게라도 잘해야 하는걸요. 와, 진짜 대리님 복 받았다. 저 진짜 이런 남자면 당장 결혼할 거라고요. 제가 왜 비혼이겠어요. 이런 남자가 없는 걸. 가끔 남들 앞에서 너무 심하게 이미지 관리를 할 때는 정말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만이라도 챙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느낄 정도로 남편은 다정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해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많이 느끼네요. 하지만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해도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막대하는 꼴을 못 보겠더라고요. 아니, 장모님도 진짜 어이없잖아. 사이가 갔으면 버선발로 마중해야지. 그리고 반찬 꼬락서니가 이게 뭐냐? 겨우 치암탉이라니. 솔직히 한우에 연포탕에 그런 거 올려도 모자랄 판 아니야? 너네 엄마는 센스가 없어. 딸을 생각하는 게 맞나 싶고 딸 하나 잘 살게 하려면 뭐라도 줘야 할 거 아니야? 종잣돈이라도. 뭐 진짜 없다고 하냐? 내가 물어볼까? 뭐? 그냥 좀 먹어. 여기가 당신 집도 아니고
어머님 밥보다 훨씬 상다리가 부러지겠구만. 왜 그래? 조용히 먹고 가자. 그리고 돈 얘기를 하면 그만해.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진짜 말종 같은 행동 그만해. 장모님, 여기 좀 앉아보세요. 솔직히 사이엔 저 무시하죠? 제가 뭐 해온 거 없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뭐예요? 아니, 이거 왜 이러나? 술 먹었으면 곱게 마시고 그만 주정 부려. 여기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데 이렇게 행패를 부려? 아니 솔직히 어머님네 땅도 아니면서 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나 진짜 어이없어서. 남들은 저 부잣집 사이된 줄 아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어요. 무슨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딸 하나 있는 거 2다리 뻗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어머님이 뭐라도 내놔야 할 거 아니에요? 하물며 이 집이라도 팔던가. 당신 그 입 못 다물어? 술을 처마셨으면 곱게 처마셔. 어디서 행패야?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돈돈 타령을 하니?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땅이 왜 본인 게 아니냐며 술을 마시며 주정을 떨어댔고 제 얼굴이 화끈거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날 남편과 대판한 뒤 친정엄마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다 이해한다고 절 오히려 진정시켜 주었고 저 역시 그러려니 하였지만 엄마에게까지 저렇게 막대먹게 구는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콩깍지가 확 벗겨지면서 있는 정 없는 정 다 털리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까지 저를 막대하는 모습에 더욱더 화가 났어요. 내 아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네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서 너야 기분 나쁘지만 솔직히 사돈도 웃기지 않니? 딸 하나 시집 보내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해줘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게 혼수만 해주는 게 말이 되냔 거야. 딸도 너 하나라며? 그러는 어머님은요? 아들 하나 가졌으면서 그렇게 따지면 집 하나는 해주셔야죠. 그래야 뭘 요구하셔도 되지 않나요? 너 지금 우리 아들이 집 하나 못 해줬다고 이러는 거냐? 네가 집 받을 위인이나 돼? 어쩜 그리 말을 해? 그럼 대수 씨는 저희 집에서 많은 걸 받을 주제나 되고요? 끼리끼리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그렇게 막대하지 마세요. 어이구, 너 언제까지 대수 옆에 있나 보자. 우리 대수는 너같이 구질구질한 애랑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애야. 내가 그리 키웠다. 사내라면 더 높은 데를 보고 집이 가난하니 상대방의 집안을 보라고. 근데 어떻게 이런 애가 우리 집에 와? 제가 아깝죠. 대수 씨에 비하면. 어머님도 사람 보는 눈이 너무 부족하셔서 큰일이네요. 그저 아들 무새도 아니고. 참고 살지를 않기로 하니 속은 후련했어요. 제가 이렇게 시어머니에게까지 바락바락 대들자 남편은 돈도 없는 데다가 성격까지 파탄자라며 이혼을 하자고 날뛰었고 저 역시 지칠 대로 지쳤던 터라 남편에게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하였어요. 더 이상 그 꼴을 보는 게 많이 지치기도 하고 얼굴을 보는 것도 힘들 정도였거든요. 이대로 갈라서는 게 맞겠다 싶은 심정이었고 까짓것 이혼하고 혼자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저 역시 마음을 비우게 되었어요. 이것도 인생 공부일까 싶더라고요. 그래, 이혼하자. 나도 더 이상의 감정 소모는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해봐야 좋을 것도 없고 그냥 끝내는 게 맞는 거야. 여기 이혼 신고서에 도장만 찍어. 그럼 깨끗하니까 각자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으니까 그냥 갈라서자고. 후회하지 마. 나 이혼하는 거 절대 돌이키지 않을 거니까. 당신이 아무리 빌어도 그땐 재결합 없어.
그러니까 잘 지내라고. 꿈도 크다. 재결합? 나같이 외모면 외모, 성품이면 성품이 올곧은 내가 너랑 이혼한다고 후회를 해? 하, 웃음이 다 난다. 소송이니 뭐니 그냥 깔끔히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찰나에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게 되었고 서류를 보는데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자고 하던 남편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갑자기 이혼을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한순간에 태세를 전환하는 남편을 보니 어이도 없으면서 이런 모습이 처음이라 어안이 벙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생각 좀 해봤는데 뭐 나도 너한테 막말한 게 있고 너도 우리 엄마한테 대들고 했으니 피차 일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자. 무슨 이혼이야, 이 나이에. 나도 앞으로 잘할 테니까 너도 마음 풀고 다시 시작하자고. 장모님한텐 죄송해. 네가 이혼하자면 이혼하고 이혼하지 말자고 하면 난 말아야 되는 거니? 아니, 난 마음 떴어. 이미 도장도 찍었고 끝내. 미안하다니까. 내가 철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잊고 살자. 너도 한 번쯤은 너그러워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 더 이상 너한테 심하게 얘기 안 할게. 반성 많이 했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하잖아. 장모님한테도 내가 그날 너무 취해서 그랬다고 얘기할 테니까 당신도 마음 풀어. 우리가 어떻게 헤어지냐? 그래도 정이 있지. 정은 무슨? 나한테 남은 정이 있기나 하고? 난 당신을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어떤 게 진짜 얼굴인지, 도대체 뭔지. 다시 시작하자는 남편이었어요.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고, 그렇게 남편과 다시 시작하는 듯해 보였죠. 하지만 곧이어 남편이 왜 이혼을 하기 싫다고 한 것인지 밝혀졌는데, 그 사실을 듣자마자 더더욱 남편과 헤어져야겠다고 느끼게 되었답니다. 오로지 절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만 데리고 살고 싶어하는 얘기였거든요. 그 사실에 남편에게 득달같이 따지게 되었어요. 엄마가 농사 짓는 땅, 엄마 땅 아니라고 길길이 날뛰더니 갑자기 우리 집 다른 땅들이랑 재산 보더니 눈이 돌았나 봐?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이혼을 하지 말자고 하고 너 내가 바본 줄 알지? 나 너 같은 인간이랑 절대 못 살아. 알겠니? 얘야 어찌됐든 너한테 잘한대잖아. 그런데 뭘 그렇게 왈가왈부야? 이제 너한텐 막말 안 하고 잘 살면 그만 아니야? 당신이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살자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게 같을 수가 있어? 날 아주 머저리 취급하는구나, 네가? 잘 생각해. 이제 우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 많은 재산 네가 물려받을 거고 넌 외동딸이고 난 그 남편이고 뭐가 문제야? 다 내가 원하는 바인데 이제 너한테 막대할 이유도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그만 싸우고 그냥 잘 살자고. 그래, 그만 좀 해라. 아니, 이제야 우리가 바라던 며느리가 된 것 같구만. 뭘 그렇게 못 산다고 그러니? 그리고 그런 땅들이 있었으면 말을 해줘야지. 거긴 재개발도 된다고 지금 난리법석한 땅 아니냐? 우리가 널 진짜 심하게 오해했어. 어머님도 진짜 웃기네요. 이 인간이 왜 그러나 싶었는데 어머님이랑 진짜 똑같고 이젠 말도 섞고 싶지 않은 지경이에요. 당당하게 말하는 남편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절대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하필이면 그 상황에 한 통의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제 심장이 내려앉는 전화통화였고, 그 소식은 저희 엄마가 일을 하다 사고로 논두렁에 빠져 몸을 크게 다쳐 응급수술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전화통화였어요. 울며불며 응급실에 달려갔는데 의사는 이런 말을 하면서 제 마음을 정말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었답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었어요. 일단 머리 쪽에 피가 많이 고여 있고 환자가 의식이 전혀 없어요.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동의만 해주세요. 보통 이럴 때 머리부터 부딪히게 되니 케이스가 너무 안 좋으셨어요. 한시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얼른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제 옆엔 아무도 없었어요. 금실 좋은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 하나만 바라보고 키웠던지라 저랑 엄마 둘뿐이었거든요. 이 순간에 그래도 가족이라고 의지할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답니다. 남편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잘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갑작스레 태도가 돌변했어요. 사실 남편이 재결합을 하자고 하고 그게 다 돈 때문인 걸 알았을 때 모든 걸 끝내기로 했지만 막상 제가 이런 일이 닥치게 되니 사실 손을 내밀 사람은 남편밖에 없는 심정이었어요. 뭐 어쩌라고. 딱 봐도 얘기 들어보니까 가망 없다던데? 아, 맞다. 네 통장에 있는 그 돈 내가 뽑아서 좀 쓴다. 너 통장 두고 갔더라. 엄마랑 나 이번 주에 파리 여행 가.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나도 마음의 정리를 해야 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조금 돈을 보탠다고 생각해. 야, 그렇게 울고 있으면 뭐하냐? 산 사람은 즐겨야지.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그래? 그래. 럭셔리 패키지로 그럼 보내줘야겠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보태줄게. 그 돈 다 빼서 즐기고 와. 이제야 말이 통한다. 그래, 돈 아끼지 마라. 내가 알아보니까 네 뒷재산 어마어마하더구먼. 이제 우리 평화롭게 살자. 엄마도 이제야 네가 며느리답다며 아주 옆에서 난리다 난리. 그리고 장모님이 오히려 돌아가셔야 그 돈이 네 돈 되는 거니 너도 잘 생각해. 그렇게 슬퍼만 말고 긍정적 사고회로 좀 돌려보라고. 이제 우린 한 몸이나 다름없으니 군 럭이다. 친정엄마 사고로 응급수술을 하시는데 시댁 파리 여행 간다고 돈 보태란 남편이었고 전 그 길로 이악 물며 복수를 다짐했어요. 저 혼자 엄마의 중환자실에서 어떻게든 제발 깨어나라고 외치고 있는 그 순간에 남편은 여행 준비를 하였고 인고의 시간을 버티는 동안 남편의 파리 여행 날짜가 다가왔답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한 시댁 가족은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한 얘기를 듣고 개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그건 바로 남편과 일전에 이혼을 하기로 했을 때 사실 남편 몰래 제가 이혼소장을 접수했었거든요. 이미 합의 이혼서였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을 했던 거예요. 남편은 제가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을 알고 개거품을 문 거예요. 어머, 대리님 남편분? 아니, 마음은 괜찮으세요? 저도 대리님한테 이혼했다는 소식 듣고 너무 놀랬는데. 이혼이라뇨? 저희가 사소한 오해는 있었지만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 오해가 있으신가 봐요. 이혼 안 했답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어머님 안 좋으셔서 대리님 휴가 내셨잖아요. 어제 통화로 그러시던데. 뭐 아니라면 어쩔 수 없죠. 네? 어제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저희가 뭐 다툰 건 맞지만 확실해요? 이 사람이랑 전화 통화한 거 맞나요? 직원의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파리 여행을 가려다 말고 저에게 전화로 난리가 났고 전 사실대로 말해주었어요. 남이라고 해도 이렇게는 못하겠다 싶었기 때문에 정말 인간 같지가 않아서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제 법원에서 출두 연락 올 거야. 그때 출석해. 너란 인간이랑 절대 못 사니까 그런 줄 알고. 지금 깨끗하게 이혼해주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지만
깨끗하게 이혼하지 않을 때는 당신 소송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이혼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야, 내가 바꿔받았는데 너 어떻게 말도 없이 네 맘대로 이혼소장을 접수해? 너희 잘 살기로 했으면서 왜 그러냐고. 장모가 오늘 내일 한다는 와중에 파리 여행 간다는 정신병자랑 살 수 있겠어요?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 아세요. 아니, 너 이성적으로 생각해. 그 재산 네 엄마 죽으면 누구 거겠냐고. 우리가 네 가족으로서 이런 말도 못해? 너 그렇게 가식 떨고 살지 말아라. 어차피 엄마나 자식이나 남이나 마찬가지야. 성도 틀린데 뭘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야? 그렇게 따지면 어머님 골로 갈 때 어머님 아들이 장례식 안 가도 되겠네요? 어차피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남편이 어머님 버리고 새 출발하자고 하면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럼 전해 주실래요? 엄마랑 자식이랑 남인데 저희가 어머니를 왜 부양해야 하나요? 너 어떻게 말을? 친정이랑 시댁이랑 같아? 돈 좀 있다고 좀 봐주려고 했더니 말을 해도 꼭 못되게 해야 하니? 됐고요. 그 입 다무시고 이혼에 협조 안 하면 소송으로 갈 테니까 준비나 하라고 전해주세요. 아줌마. 아셨어요? 전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화가 끊기자마자 엄마의 의식이 돌아왔고 정말 기적 같게도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어 갔답니다. 안심을 하고 나니 제가 이렇게 정확히 뭘 해야겠다고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렇게 법원 출두 연락과 함께 법원으로 갔지만 남편은 불응하였고 결국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답니다. 남편은 외동딸인 제가 넘겨받을 재산에 대해 몹시 관심이 많았고 제 재산을 안 이상 절대적으로 이혼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장모님이 생사를 오가는 와중에 파리 여행을 계획한 점, 결혼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정적이지 않은 점을 증거 삼아 소송이 진행되었어요. 사실 정상적인 부부라면 장모님이 저렇게 생사를 넘나들 때 같이 힘이 되어줘야 하는데 저런 식으로 여행을 계획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던 거였죠. 재산 숨기고 음흉하게 나랑 살았던 거 진짜 어이없는데 그 와중에 이혼까지 하시겠다? 누굴 바보로 하나? 절대 못하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혼할 거니까 걱정 마. 그리고 내 돈 그렇게 마음대로 빼간 것도 다시 토해내야 될 거야. 우리 좀 솔직해지자. 솔직히 너도 그냥 네 엄마 돈 꿀꺽하고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아? 그냥 우리 터놓고 말하자. 그건 너 같은 말종들만 하는 생각이고 진짜 너는 사이코패스야. 달리 사이코패스들이 있니? 너 같은 놈이 그런 거지. 소송은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저희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해서 여행을 가려 한 것, 그리고 이혼의 유책 배우자라는 점을 토대로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답니다. 그렇게 부잣집에 장가가고 싶어하는 남편의 모든 계획이 무산되는 순간이었죠. 사실 전 집에 땅과 밭이 여러 개가 있어도 단 한 번도 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굳이 제 재산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행히도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흰 손쉽게 헤어지게 되었고 저희 엄마는 생사를 오간 뒤였기 때문에 많이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다신 억척스럽게 살아가신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혼하길 잘했어. 엄마가 괜히 결혼을 부추겨가지고 이제 네 인생 행복하게 즐기며 살아. 그런 인간 옆에 두지 말고. 아니야. 그래도 인생 공부 많이 했고 나도 좋아서 한 결혼인 걸 뭐. 후회는 안 해요. 엄마도 이렇게 건강하고 나도 이제 새 출발하면 되는데 걱정이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른 거 다 잊고 우리만 위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봐요.
고맙다. 그리고 우리 딸, 앞으로 네가 뭐라든 언제나 옆에서 응원해 줄게. 엄마가 이렇게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딸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을 볼 수도 있고, 이 기회를 헛되이 쓰지 않고 우리 딸 앞길에 엄마가 뭐든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동네가 작은 동네라서 그런지 남편과 저의 이혼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돈 많은 집 여자를 잘못 건드렸다가 이혼당한 남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돈 때문에 결혼을 했다는 것도 소문이 나서 그런지 평판이 아주 더러워졌어요. 사실 제가 소문내고 싶은 것을 꾹 참았는데, 저를 중매해줬던 엄마의 지인이 이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 미안하다며 남편네 집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묵사발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찌나 사과를 하시던지 결혼은 제가 선택한 거기에 원망은 하지 않았고, 저 역시 정말 큰 공부를 했던 것 같아 아주머니에게 괜찮다고 여러 번 말을 하였어요. 그럼에도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대수 엄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인간이 그러면 못 써. 여기가 은근히 좁은 거 몰랐어?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다 소문나서 나도 대수 엄마랑 상종을 못 하겠네.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앞으로 우리 각자 인생 살자고. 어떻게 사람이 그래? 우리가 뭐? 우리야말로 억울해. 돈 없는 척 살쾡이처럼 우리 집에서 죽치고 있다가 우리가 돈 있는 거 알아내니까 이혼하는 것 좀 봐. 그게 살쾡이가 아니고 뭐야? 억울한 건 우리가 더 억울하다고. 뭘 알려면 제대로 좀 알고나 나불 때. 그 집 며느리 엄마 중내 만회할 때 여행 가고 그랬다며. 사람이 그게 할 짓이야? 소름 돋네. 정신 못 차리고. 솔직히 대수도 그렇고 대수 엄마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진짜 펄 받는 거야. 나 같으면 미안해서 납작 엎드릴 것 같구만.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은 끝끝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본인이 모은 돈으로 저에게 위자료까지 주고 나서야 저와 끝을 냈답니다.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많은 여자를 노리고 계속해서 소개팅을 하거나 선을 봤다고 했으나 별 볼 일 없는 남편에게 재갈을 오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나마 듣기론 얼굴이 반반한 거 하나 믿고 유부녀를 꼬셔 돈을 감아치다 걸렸다고 했고, 그 남편한테 호되게 당하며 결국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답니다.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시어머니는 아들이 그렇게 도망 다님에도 혼자서 그 동네에서 떳떳이 아들 자랑만 하고 다녔고, 상종해주는 주변인들은 없었어요. 그저 말년에 아들이 언제나 올까 하며 집에서 평생 아들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아주 잘난 여자 만나가지고 인생 폈잖아. 그 전 며느리보다 훨씬 낫고 얼마나 돈이 많은지. 나보고 이거 사줄까 저거 사줄까 난리도 아니라니까. 내 복이 늘어졌지 뭐야. 그 며느리랑 이혼하고 훨씬 잘 됐어. 아휴,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뻥도 지겹다 진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입만 열면 구라야? 입벌구가 따로 없다니까. 우리 뭘로 보고 그쪽 아들 유부녀랑 바람나가지고 그 여편네는 남편한테 쫓겨다닌다고 소문이 파다해. 어떻게 그렇게 구라를 쳐? 누가 그래? 누가?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쫓겨다녀? 우리 아들이야말로 얼마나 잘난 여자들이 줄을 섰는데. 대수 엄마, 그 정도면 약도 먹어야 해. 아니 이 세상 살고 있는 건 맞아? 대수 망했다고 이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구만. 혼자서 무슨 그렇게 말을 지어내는 건지 그만 좀 해. 이제 보기 안쓰러워지려고 한다. 뻥도 쳐도 정도껏 쳐야지. 우리 뭘로 보고.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아들이 잘났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다가 동네에서도 더욱더 우스운 꼴이 되었어요.
그 얘기를 듣게 되니 어찌나 우스운지 제가 뭘 보고 그 남자에게 반했을까 싶은 것이 제 자신을 질책하고 싶더라고요. 사람은 죄 짓고 못 사는 거야. 그렇게 정직하게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원래도 잘 살지 않았는데 아주 쪽박 제대로 찼더라고. 불륜에 돈 사기에 지금 도망 다니고 난리래. 너 진작에 그 남자랑 손절하길 진짜 잘했어. 그러니까 나도 들었어. 간덩이가 커도 유분수지. 조금이라도 엮인 게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 거지. 애초에 멀쩡한 척하고 살아봤자 들통나는 거지. 인성이 멀쩡하지 않은데 어떻게 멀쩡히 살아가겠니? 무섭다 정말. 엄마는 그런 말씀을 하며 저에게 꼭 행복해지라고 당부하셨고 주체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예전부터 좋아하던 식물 일을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워낙에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꾸미는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참 다행으로 잘 맞았어요. 제가 화훼 장식을 시작하고 꽃집도 차리고 하니 너무 좋은 게 꽃을 선물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 밝은 미소만 보이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 참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잘 맞아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도 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재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고 살았을 때 우연히 영등포역에서 어디서 많이 본 노숙자를 보게 되었는데 그 노숙자가 전 남편이었어요. 그래도 절 알아는 보는지 재빨리 등을 돌려 뛰어가는 전 남편이었고 그럼에도 전 남편을 불렀어요. 맞지? 그 사람. 아니, 어떻게 이런 꼴로. 웃긴다. 그렇게 돈돈거리더니 이제 돈 버는 것도 싫어? 남한테 기생해서 살고 싶기만 하니? 사지가 멀쩡하면 뭐라도 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뭐야? 네 엄마 아직도 그렇게 네 자랑을 하고 다닌다는데 뭐 지금은 남인이 주제 넘을 수 있지만 그래도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살아. 인생 그렇게 낭비하지 말란 말이야. 할 말이 없다. 창피하고. 우리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관심 꺼. 그리고 넌 엄청 잘 살아 보여서 좋네. 나 간다. 전 남편을 그때 이렇게 마지막으로 봤어요. 정말 미워했고 저 역시 망하라고 빈 적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길 바랬답니다. 죄짓고 살지 말자. 그리고 남한테 상처 주지 말자가 제 인생의 모토가 된 일도 이런 일을 겪으며 저도 느끼게 된 거죠. 앞으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인생이라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겠죠? 노력은 절대 절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요즘엔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살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제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작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소통을 하고자 사연을 작성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 10년 하는 동안 제 할 도리만 하면서 시댁 식구들과 최대한 얼굴 붉히지 않을 정도로만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왔었어요. 시댁 식구들 또한 저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게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줘서 그동안 무시당하지 않고 지내올 수 있었는데 시동생이 재작년에 결혼을 하고 동서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부터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동서와 결혼을 했으면 똑바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기가 워낙 얇아서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 쉽게 휩쓸려 다녔어요. 그런 모습을 뒤에서 지켜본 남편이 시동생에게 몇 번이나 소리친 적이 있었지만 항상 그때뿐이지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신우와 시모에게 매번 안 좋은 말들을 듣는데 옆에 있던 제가 상처받을 만큼 시댁 식구들의 언행이 너무 심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동서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시동생이 처신을 똑바로 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저 또한 시댁 식구들에게 평소처럼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분위기가 평소와 많이 다르다는 걸 신우가 느끼고 있었는지 시모 옆에 찰싹 붙어선 저에게 불만 섞인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기분이 좋지 않았던 저는 동서와 과일을 깎으면서 한마디 하게 되었죠. 똑같은 사람이고 한 식구로 받아주기로 결정을 했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데 동서만 노력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네요.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허락해 주신 건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냥 반대했으면 동서도 이런 힘든 상황 안 겪어도 됐을 텐데요. 이미 한 번의 아픔이 있는 동서라 재혼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서방님 하나 믿고 따라왔잖아요. 어머님 마음에 들지 않는 조건이라고 생각했으면 강하게 반대를 했어야죠. 우리 엄마가 작은 새언니를 받아주고 싶어서 결혼 허락해 준 줄 아세요?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미 5살이나 된 다른 남자의 자식을 데리고 있는데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작은 오빠가 하도 좋다고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준 거지. 솔직히 이 결혼 이미 반대하고 있었어요. 작은 오빠가 억지로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것 뿐이라고요. 그러니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한 건데 새언니가 지금 중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더 관계를 망친다는 거 몰라요? 엄마, 큰오빠가 하도 새언니를 감싸고 도니까 이제 아예 개념을 상실했나 봐. 이러니 내가 화를 안 낼 수가 없는 거야. 너는 엄마 마음 조금도 이해 못하지? 자기 마누라 편에서만 생각하니까 엄마가 어떤 심정인지 살필 생각도 없는 거지? 어느 누가 애 딸린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주고 싶겠어? 네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나중에 이런 일이 너한테도 생기면 조금도 고민 안 할 것 같니? 그래도 일단 받아준 거잖아요. 그럼 어찌됐든 한 가족이 됐으면 어머니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생각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그만 마음 푸세요. 어머님이 저에 대해 못마땅해 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민재 씨한테 더 잘할게요. 네가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하니까 이런 불화가 생기는 거잖아. 재수 씨랑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네가 힘을 써야지. 형은 갑자기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나도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거라고. 이 사람 눈치 보랴, 우리 가족 눈치 보랴.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데. 그런 것까지 네가 감수할 생각으로 재수 씨 선택한 거 아니었어? 책임 없는 행동할 생각이면 당장 때려치워. 너는 아직 결혼 생활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집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고 동서는 시댁 식구들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시동생의 무책임한 행동들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동서한테 아이가 있는 걸 알면서도 결혼을 강행했으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두 모녀가 동서에게 온갖 험한 말을 퍼부어도 신경조차 쓰지 않고 거기에 더해 동서의 아이는 아예 돌볼 생각은 하지도 않는데 아이는 그래도 시동생이 아빠라고 인정했는지 따라다니는데 받아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모습들을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보고 있는데 둘이서 집에 있을 땐 얼마나 더 심할지 안 봐도 모든 상황들이 눈에 환하더라고요. 시모와 신우가 동서를 대하는 행동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고 이런 생활들이 많이 힘들었는지 결국 눈물까지 훔치게 되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동서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없을 것 같으면 더 오랜 시간 끌지 말고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 동서가 서방님과 결혼을 결심했을 때 신중하게 결정을 했겠지만 막상 겪어보니
눈앞의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 나도 솔직히 서방님한테 너무 실망했어.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줄 몰랐었거든. 동서는 큰 아픔도 있고 애까지 있는데 결혼을 강행하는 것 보고 그만큼 신중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했어. 만약 지금의 결혼 생활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동서 갈 길 가는 게 방법이야. 저도 정말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이가 저한테 아이가 있는 건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며 저만 있으면 된다고 했었을 때 그 감정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 쉽게 받아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할 때 한결같았고 제 아이도 자기 친자식처럼 생각해주는 그런 모습에 감동받아서 그이와 함께 결혼하면 이번에는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부터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길래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제 선택이 이번만큼은 틀리지 않았길 바랬는데 결혼 전과 후가 너무 달라서 저도 지금 많이 힘드네요. 형님, 그리고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임신을 했거든요. 그 사람의 아이를 가졌어요. 동서도 시동생의 변해버린 모습과 시모와 신우가 자기를 차갑게 대하는 행동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지 그만두고 싶었는데 임신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저도 많이 놀랐어요. 동서는 임신 소식을 가족들 중에서 저에게 처음 꺼내는 거였어요. 동서는 시동생의 아이를 가진 거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웠어요. 축하받을 일이지만 결혼 초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뱃속의 아이가 시댁 식구들과 좋은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며 긍정적으로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임신한 거에 대해 가족들이 전부 알아야 동서에게 앞으로 조심할 거라 생각해 빠른 시일 내에 시동생에게 임신 소식을 알려주라고 했어요. 동서는 잠깐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거실에 모여있는 가족들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동서가 시동생이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시모의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함께 앉아있던 남편은 많이 놀랐는지 동서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분위기는 한순간에 차가워져 버렸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들의 아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니? 다른 남자의 아이일 수도 있는 거잖아. 유전자 검사하기 전까지 그 아이가 내 손주라는 걸 받아줄 수 없을 것 같구나. 너 며칠 전에도 전 남편 만나고 왔었다며? 내 아들이 그러던데 애 핑계로 전 남편과 만났었는데 저녁 늦게 들어왔다고. 제가 전 남편을 만났던 거와 이 사람 아이를 가진 게 무슨 상관인 거죠? 설마 지금 제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녁 늦게 들어왔었다며. 그리고 최근에 자주 만났었다는데 그럼 어느 누구나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니? 전 남편과 이혼을 했어도 아이 때문에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옛 기억에 빠져서 술 한두 잔씩 걸치다 보면 분위기 타서 호텔에 갔었겠지.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전 남편을 잠깐 만났던 건 양육비 문제 때문이었어요. 제가 재혼하고 나서 갑자기 양육비가 끊겨서 돈 문제로 만나게 된 거라고요. 저녁 늦게 돼서야 들어온 건 친정집에 잠깐 들린 것뿐인데 왜 그런 상상을 하고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 아이를 가졌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당신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전 남편의 아이로 생각하고 있는 거냐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지. 말로는 양육비 때문에 많았다곤 하지만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전부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 엄마 말에도 일리가 있는 거야. 그럼 의심받을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건데 양육비 문제로 꼭 직접 만나야만 했어? 전화통화로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 거였잖아. 나랑 결혼했는데 전 남편 만나는 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 나도 그 전까진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처신을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이런 기분으로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분간 친정집에 가 있어. 저희 부부는 시모와 시동생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동서가 시동생이 아이를 가졌다는데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모습에 남편은 혀를 차며 화를 냈지만 시모와 시동생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그 자리에서 서러움에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시동생은 동서에게 어떠한 위로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시동생의 얼굴을 향해 손을 올려버리고 싶은 거 힘겹게 참아내면서 시동생을 노려봤어요. 신우는 제가 시동생을 노려보는 걸 보더니 자기 엄마 말이 하나도 틀린 것도 없는데 왜 그런 식으로 쳐다보냐면서 저에게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럼 화가 안 나겠어요? 동서가 서방님이랑 결혼했을 때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한 거지. 불행한 길을 또다시 걸어가려고 서방님을 선택했겠냐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연히 서방님의 아이지 전 남편의 아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서방님은 동서한테 그러면 안 되죠. 동서는 애가 있었고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봐 2번의 결혼에 대해 정말 많이 고민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서방님이 동서한테 매달리지만 않았어도 동서는 아이만 바라보며 살았을 거라고요. 힘들게 설득해서 결혼까지 했으면 끝까지 책임질 줄 알아야지. 서방님의 아이까지 가졌다는데 어떻게 이런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의심받을 행동을 했으니까 우리 엄마랑 오빠가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죠. 결혼을 했으면 전 남편과 얼굴 보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양육비를 안 줘서 직접 만나러 갔다고? 전화통화로 하면 되는 걸 굳이 얼굴 볼 이유가 뭐가 있어? 너도 전 남편한테 미련이 남았으니까 만나자고 한 거겠지. 그 사람 회사까지 찾아가서 양육비 그동안 밀린 거 받아내 왔어요. 저 혼자 아이 낳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른 여자 만나서 잘 살고 있지만 제 아이는 자기 아빠한테 버려진 거라고요. 얼굴조차 안 보려 하는데 그럼 양육비라도 받아내야 하지 않겠어요? 제 아이한테 뭐라도 더 해주려면 성인이 될 때까지 악착같이 받아내야 하잖아요. 민재 씨한테 경제적인 짐 나누고 싶지 않아서 전화통화로 해결이 안 돼서 직접 회사로 찾아가 더 악착같이 받아낸 건데 그게 잘못됐어요? 엄마로서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어도 저 혼자 버는 돈으론 한계가 있으니까 얼굴에 철판 깔고 전 남편이 일하는 회사로 들어간 거예요. 저 이런 대우 받으려고 이 사람과 결혼한 거 절대 아니에요. 저도 다시 시작하는 결혼 생활 정말 잘해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어차피 뱃속에 있는 아이도 인정해주지 않는 마당에 이 집 구석에 붙어있을 필요 있겠어요? 조만간 이혼서를 보낼 거니까 법원에서 보자. 나중에 이 아이가 당신 아이라고 밝혀졌을 땐 양육비나 제때 보내줘. 알겠어? 동서는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동안의 불만들과 서러웠던 걸 전부 다 쏟아내었어요. 그리고 시동생과 갈라서기로 확실하게 결정을 내린 듯 이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모는 잘한 것도 없는 게 어디서 큰 소리냐며 얼굴을 붉혔고
시동생은 시댁에서 나가는 동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신우는 시동생에게 이혼하는 게 잘한 결정이라면서 남의 자식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뱃속에 있는 자식까지 남의 자식인 게 맞는 것 같다면서 동서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이혼하자는 말을 꺼낸 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전 남편의 자식이라 걸리면 위자료 청구할까봐 두려워서 먼저 꼬리 내리고 도망치려 하는 거라는 억지스러운 말들로 시동생에게 동서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더 키우게 만들었어요. 듣다 못한 남편은 신우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화를 냈고 시모는 잘못도 없는 막내 동생한테 소리를 질렀다고 남편을 무섭게 노려봤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은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다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을 나왔어요. 시모는 밖으로 나가는 저희 부부에게 평생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시댁에 일절 가지 않았어요. 동서는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이혼 준비를 했고 그렇게 서로 등 돌리며 지내는 동안 저는 동서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가끔 얼굴도 봤어요.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는데 시동생이 이혼을 안 해준다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동서를 보고 있는데 저 또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동서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시동생의 친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너무 답답해했어요. 동서는 하루빨리 정리돼서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면서 눈물을 쏟아내었고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던 저도 너무 안타까워 집으로 돌아간 뒤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날 저녁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바로 시동생 집으로 향했어요. 시동생이 왜 동서와 이혼을 안 해주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죠.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너 동생 갈구러 온 거냐?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온 거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돌아가라. 저번에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겠다고 엄마한테 소리치며 뛰쳐나갔잖아. 쟤도 너 보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냥 돌아가라. 저는 뭐 여기 오고 싶어서 이 늦은 시간에 달려온 줄 알아요? 너 이리 좀 나와봐라.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아직까지 이혼을 안 해주는 거야? 형이 상관할 일 아니잖아. 이건 내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 이혼을 해주던 말건 내가 알아서 한다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야. 너 재수씨 뱃속에 있는 아이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가 확인되면 이혼 안 할 생각인 거지? 친자가 아니라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도 할 생각이냐? 잘 알고 있네. 엄마가 그랬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내 친자식이면 며느리로 다시 받아줄 거고 그게 아니라면 위자료 왕창 뜯어내겠대. 그전까진 이런 관계 유지하는 게 좋을 거라던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중에 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면 그동안 내가 쏟아부은 정성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확실해질 때까지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야. 진자가 확인되면 그때 잘해주면 되지. 정말 이기적이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동서가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서방님 아이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왜 믿어주지 않는 거죠? 자기 아내를 믿어주지도 않는데 나중에 친자로 밝혀진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이미 서방님은 동서와의 관계가 벌써 무너졌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 온 건 서방님 때문이 아니라
동서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한마디 하려고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당장 이혼하세요. 동서가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쓸데없는 참견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 너 그렇게 한가하니? 네 애들이나 잘 봐.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봤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모든 진실을 내 눈으로 봤을 때 그때 결정할 거다. 시모와 시동생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들을 듣게 된 동서도 화가 많이 났는지 아이가 태어나도 절대로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 거라면서 분노를 표출했고 동서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긴 하지만 시동생이 하는 행동을 봤을 땐 아이의 존재가 확인이 되고 나서야 움직일 것 같아 동서는 소송으로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었죠. 결국 예상대로 지저분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 동서가 받는 상처의 골은 너무나도 깊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웠고 그렇게 임신한 몸으로 시동생을 상대해 몇 달간 법적 싸움을 진행하던 어느 날 동서한테 연락이 왔어요. 시동생이 갑자기 이혼을 해주겠다며 잠깐 시댁에 와서 대화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전화통화로 해결하려 했는데 직접 얼굴 보길 원해서 시댁에 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저에게 연락을 했다는 말에 만삭이 된 동서가 혹시라도 무슨 문제라도 생기게 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저도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가는 동안 시댁 식구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서에게 얼굴을 붉히면서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던 시동생이 갑자기 순순히 이혼을 해주겠다는 말을 했을 땐 무언가 바라는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둘러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동안 남편한테 동서와 통화했던 내용에 대해 전달해 준 뒤 일이 끝나는 대로 시댁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시모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급하게 받은 뒤 동서를 왜 시댁에 불렸냐고 물어봤습니다. 너도 오려고? 그래, 잘 생각했다. 일손이 부족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오면 나야 좋지.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작은 애는 김장을 안 해봤잖아. 그래도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혼 핑계로 내 집에 불렀다. 너는 우리 집에서 김장을 어느 정도 하는지 알고 있는데 작은 애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김장 한번 안 해보고 이혼 도장 찍게 하면 내가 얼마나 억울하니? 그래서 지금 만삭인 동서한테 김장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이제 곧 출산이라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모르세요? 김장하다 진통 오면 출산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니? 양수 터져도 그게 걱정 없다. 내가 애를 셋이나 낳아봤는데 양수 터져서 늦게 병원 갔을 때도 아무 문제 없었어. 작은 애 이제 막 도착했네. 해지기 전에 끝내야 돼서 정신없으니까 너도 올 거면 최대한 빨리 와서 도와주거라. 시동생이 동서에게 전화를 했던 건 시모가 김장 때문에 일부러 시킨 거였어요. 그걸 전혀 모르고 있던 동서는 이혼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시댁으로 갔던 거였죠. 만삭의 몸으로 시모가 시키는 일을 하다가 문제라도 생길까봐 걱정이 됐던 저는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동서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길래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 걱정이 앞섰고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시댁에 도착해 마당으로 달려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했고 저는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동서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모에게 당한 동서가 너무 안타깝고 딱해서 제 몸으로 감쌌는데
시모는 며느리 교육하는데 어디서 끼어드냐며 저에게 사정없이 발길질을 했어요. 옆에 있던 신우도 시모를 따라 저에게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죠. 300평이나 되는 마당에 쌓여있던 김장김치를 동서에게 담으라고 시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시모는 고졸년들끼리 잘들 논다면서 동서 얼굴에 손을 올렸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동서는 산통이 오기 시작해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동서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두 모녀의 다리를 잡아 사정없이 들어 올려버렸어요. 이미 저도 눈이 돌아버려 앞뒤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을 했습니다. 절여져 있던 김장김치를 양손에 들고 시모와 신우에게 쉬지 않고 던졌어요. 시모는 힘겹게 절여놓은 김치를 던졌다고 분노했고 저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오길래 옆에 있던 양념 속 재료를 바가지로 퍼서 시모의 얼굴을 향해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시모는 김장김치 양념을 눈에 정타로 맞아 괴로웠는지 바닥을 뒹굴었고 신우는 시모가 당한 걸 보고 화가 났는지 똑같이 저에게 달려들길래 빨간 소쿠리로 신우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거친 숨을 몰아내쉬면서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뒤에 있던 시동생을 보지 못했던 저는 시동생에게 그대로 뺨을 맞았고 귀가 멍할 정도로 어지러웠지만 그동안 시동생이 동서에게 했던 행동들이 떠올라 사정없이 시동생의 다리 사이를 올려쳐 버렸습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 놀리지도 말라며 평생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뒹굴고 있는 시동생을 따라다니면서 쉬지 않고 걷어찼어요. 그렇게 그동안 쌓았던 분노를 한꺼번에 표출한 사이 동서가 산통으로 괴로워하길래 서둘러 산부인과에 가야 할 것 같아 동서를 부축했고 그 사이 남편이 시댁에 도착해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마당을 보곤 경악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도와 동서를 차에 올려 태운 뒤 산부인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동서는 김장김치를 시킬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할 말이 있다고 하길래 최대한 좋게 풀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다는 말을 꺼냈어요. 동서가 김장김치를 담그지 못하겠다고 하자 시모와 신우가 막무가내로 가방을 뺏은 뒤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달려들었고 발길질하며 난리를 치는 사이 제가 도착한 거였죠. 다행히 동서는 산통 끝에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시동생은 제 발길질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는데 아쉽게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온 힘을 다해 좀 더 힘껏 올려칠 걸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동서의 아이가 세상 밖으로 태어나고 동서는 시동생과 두 모녀가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추가적인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절차를 다시 밟던 도중 시댁 식구들이 알고 싶어 했던 시동생이 친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후조리실에 불쑥 찾아왔고 시댁 식구들이 동서가 안고 있는 아이를 보는 순간 남편과 제가 시댁 식구들을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시모는 아이의 친자 검사부터 확인해 보자며 떨어진 모발이 있으면 가지고 나와보라고 하는데 그 말을 안에서 듣고 있던 동선의 가족분들이 산후조리실에서 한바탕 난리를 쳤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산후조리실에서 내쫓겼어요. 동선은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댁 식구들한테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걸 저희 부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동생과 99% 일치하다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는 시댁 식구들에게 아이의 얼굴을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다면서 저희 부부만 알길 원했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친자가 맞는지 확인만 하기 위해 도와달라며 저에게까지 찾아와 깍듯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친자 확인이 되어봤자 달라질 건 없다고 내쫓아 버렸어요. 동선의 가족들은 아직까지 시댁 식구들과 법적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최근에 시댁 식구들이 동서의 아이가 시동생이 친자라는 걸 알게 됐고 그동안 보인 행실들이 아이의 친모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걸 인정받아 이혼 성립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친자인 걸 확인하면 뭐 하겠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이미 깨져 있는 상태인데 정말 한심할 뿐입니다. 평생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오히려 행복할 것 같네요. 동서도 이번 일이 해결되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다시는 시댁에 갈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요. 최근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게 되면서 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많은 변화가 찾아왔네요. 저는 8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시부모님의 과수원 일을 도우며 살아왔었기 때문에 저와 따로 나와 살기에는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많았어요. 근처에 집 하나 구해서 일을 할 때만 과수원에 나와 시부모님을 도우면 된다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저도 시댁에서 생활하는 걸 꺼려했고 이 문제로 남편과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결심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시부모님께서 저를 정말 딸처럼 잘 대해주신 행동들에 대해 감사해서 남편과 함께 과수원 일을 돕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과수원 일을 돕기 시작하긴 했지만 문제는 시골 생활을 해본 적이 없던 저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꽤 오랜 기간 동안 우울증이 찾아오고 말았네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옆에서 힘들어하는 저를 관심 가져주고 옆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힘겹게 이겨낼 수 있었고 어느새 저도 자연스럽게 가수원집 며느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부모님을 도우면서 시댁 생활을 하던 도중 저에게는 이쁜 아이가 둘이나 찾아왔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몇 년간은 정말 잘 지내왔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시댁에 들어오기로 결정 내린 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자연은 도심에서 배우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었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수원 일을 하다가 시부께서 갑자기 뒷목을 접고 쓰러지셨고 급성 뇌출혈이 찾아오셔서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그때도 넓은 가수원에 흩어져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시모가 시부 옆에 항상 붙어서 일손을 도왔었지만 그날 하필 시모가 다른 볼일이 있으셔서 시내에 나가셨었고 무리하게 일을 마무리하시려다가 혈압이 오르셨는지 멀리에서 일을 하던 남편은 쓰러지신 시부를 발견하지 못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죠. 뒤늦게 시부를 발견한 남편이 구조대에 연락을 취해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시부는 돌아오지 않으셨고 때마침 볼일을 끝내고 돌아오신 시모는 양손에 들고 계셨던 물건을 떨어뜨리시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네요. 바닥으로 떨어진 건 다름 아닌 매번 시부의 건강을 위해 챙겨드렸던 장어즙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시간 맞춰 찾으러 가셨다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이 되었던 거였죠. 그때부터 한동안 시댁 집안은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었고 시부가 세상 떠나신 이후부터 시모의 성격 또한 많이 변하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신 시모의 모습이 저희 부부는 적응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힘들었었어요. 시부가 떠나셔서 그 아픔으로 인해 잠시 동안 우울증 증세를 보이시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기간이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자 저희도 점점 지쳐가게 되었죠.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가족은 서로 뭉치고 헤쳐나가다 보면 빛이 보인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찾아올 거라 믿고 있었죠. 하지만 시모는 노력하고 있는 저희를 봐주려 하지 않았어요. 시모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보인다면 무조건 짚고 넘어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조금씩 불만을 털어놓고 말았죠. 너는 어떻게 된 게?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지 벌써 7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집안일이 이렇게 서툴러서야 되겠니? 도대체가 조금도 바뀌지가 않아. 처음에는 시골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우리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나 지금이나 그대로면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애만 싸지르면 다 넘어갈 거라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다. 맨날 애 핑계 대면서 과수원 일은 전혀 안 하려 들잖아? 빨리 나가서 우리 아들 일손 도와주지 못해? 어머님, 저 지금 애들 씻기고 있었잖아요. 제가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때 되면 밥 차려야 되고 애들 씻기고 집안일까지 전부 다 한 다음 남은 시간 과수원에 나가서 모자란 일손 돕고 들어오는데 어머님은 아버님 세상 떠나시고 과수원 일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실 줄 알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어머님 히스테리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제발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뭘 예전으로 돌아가? 너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냥 내 아들 총각 만들기 싫어서 받아준 것뿐이야.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것보단 그래도 대화가 통하는 한국인이랑 결혼하는 게 좋은 거니까 받아준 것뿐이라고. 그동안 좋게 얘기하고 잘 대해준 건 전부 다 너를 과수원으로 들이기 위해서였다. 그걸 아직까지 눈치채지 못한 네가 그만큼 멍청하다는 거야. 일 다 봤으면 세탁기 돌리고 빨리 나가서 일이나 해라. 어머님은 뭐 하시게요? 맨날 집에만 계시지 말고 이제 좀 바깥 바람 좀 쐬시고 동네 분들과 여행도 다니세요. 햇볕을 쬐지 못하니까 짜증만 늘어가시는 거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그이도 참는데 한계에 도달했어요. 저한테 상처 주시려고 막말하셔봤자 소용없어요. 제가 생각보다 멘탈이 강하거든요. 시모는 저에게 어떻게든 상처를 주려 하셨고 그런 모습이 이골이 났던 저도 시모의 말에 반박하면서 불만 섞인 말투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더욱더 크게 화를 내셨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모를 대하는 감정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위기가 흘러가면서 시모와의 대화에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 언젠가 크게 터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어 결국 과수원에서 남편의 일손을 돕고 들어오다가 돌발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집안의 물건들이 전부 다 낡았다면서 힘들게 돈 벌어도 그릇 하나 새 걸로 들여오지 않는다며 시모는 식기들을 현관 앞으로 막 던지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당황했던 남편과 저는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모의 손에 들려있던 접시를 빼앗았고 남편은 시모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제가 오자마자 아이들이 바닥에 떨어진 접시 파편을 못 봤는지 저희한테 달려왔고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아이들의 발에는 깨진 접시의 파편으로 인해 상처가 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발에서 출혈이 나는 걸 보고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고, 시모도 그 모습을 보곤 당황하셨는지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참아왔던 남편은 폭발을 하고 말았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다행히 아이들의 발바닥이 심하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집으로 다시 돌아와 겁에 질렸던 아이들을 진정시킨 뒤 겨우 재운 다음 방에서 나오지 않으시는 시모의 방으로 남편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네요.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신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저희가 언제까지 엄마의 히스테리를 전부 받아줘야 하는 거예요? 지금 집안 꼴을 보세요.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서로 얼굴 붉히며 살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엄마도 이런 삶을 원하지 않으셨겠지만 이게 현실이잖아요. 돌이킬 수 없으면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하셔야지. 맨날 이 사람만 보면 얼굴 붉히면서 화부터 내시잖아요.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할머니가 너무 무섭대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실 거면 저도 이제 과수원 일 때려치우고 그냥 다른 일 알아보도록 할게요. 엄마가 하신 행동을 보면 저희가 따로 나가 살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저와 이 사람한테 막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 엄마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 애들까지 피해를 봤다고요. 얘가 태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안 생겼지. 꼭 내 탓만 있는 건 아니잖아. 애들이 크게 다친 것도 아니라면서 며느리 앞에서 엄마한테 꼭 그렇게 화를 내야 되겠어? 그래, 너 말 잘했다. 말 나온 김에 이 과수원도 전부 다 팔아버려. 나는 뭐 이런 일 하고 싶은 줄 알아? 세상 떠난 너희 아빠 잘못 만나서 한평생 과수원 일만 하고 살았다고. 내 삶의 여행이라도 있긴 했는 줄 알아? 그래도 이걸로 너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줬잖아. 결혼하면 자기 마누라랑 자기 새끼밖에 모른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나 보다. 너 마음대로 해라. 과수원을 팔던 너희들끼리 따로 살림을 차려서 나가던 알아서 하라고. 다 꼴보기 싫다. 어머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방금 하신 행동은 정말 위험했다고요. 모르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아버님 잊으시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죄책감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때 시내를 가지 않고 아버님 옆에 계셨다면 지금쯤 살아 계셨을 텐데 어머님이 시내를 다녀오신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 같아 괴로워하시는 거 몇 번이나 봤었다고요. 그런데 산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저희랑 어머님 손주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게요? 정말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다가 우리 가족 전부 무너질지도 몰라요. 심하면 아버님 곁으로 갈지도 모르죠. 그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오열을 하셨고, 세상을 떠나신 시부에 대한 그리움을 온몸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었고, 그날 이후 시모가 다시 예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돌아와 주길 간절히 원했었죠. 하지만 저희의 기대와 다르게 시모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저희는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네요. 아이들이 옆에 있는데도 입에 담지 못할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병원에 입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한참의 고민 끝에 시모에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길 권했지만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입원하는 걸 강하게 거부를 하셨네요. 이제는 하다하다 키워준 어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들어? 너희 아빠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가만뒀을 것 같아? 이제 네 마누라랑 살겠다는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시니까 더 나빠지기 전에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결정이 좋아서 했겠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아세요? 오죽했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냐고요. 어머님만 변하시면 저희 가족 아무 문제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털어버리고 저희와 새롭게 시작하자고 했는데 어머님은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더 난리를 치고 계세요. 나는 정신 멀쩡하고 지금 이대로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병원에 입원하라는 둥 얘기하면 그땐 우리 모두 저 세상 갈 줄 알아.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절대 입원하지 않겠다며 집안의 물건들을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셨고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계획대로 결국 시모를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가지 않겠다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지만 결국 시모는 입원을 하게 되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주저앉아 오열을 하게 되었네요. 저 또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 가족에 더 큰 불행이 찾아오는 건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동안 평생 시부모님 밑에서 운영하던 과수원을 정리하고 한동안 시모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기로 했었죠. 그렇게 열심히 병원에서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었고 그렇게 시모가 하루라도 빨리 다시 예전처럼 좋아지길 간절히 원하며 정신병원에 면회를 하던 어느 날 시모께 저는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말았네요. 걔가 글쎄 아직까지도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 허락해줬는지 알고 있다니까요. 솔직히 처음 봤을 때부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얼마나 맹하게 생겼던지. 며느리로 들어오면 쉬지 않고 사고가 날 것 같아 정말 반대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왜 허락한 줄 아세요? 다른 건 몰라도 힘 하나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과수원 일을 하는데요. 무조건 체력이 좋아야 하는데 그거 하나는 봐줄만 하길래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됐는데 그 선택이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거라곤 정말 몰랐네요. 힘 좀 쓸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물살이라 근육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지방이라서 속빈 강정이었다니까요. 시골에서는 생활해 본 적 없다고 애처럼 눈물을 찔끔거리는데 아유 얼마나 속 터지던지. 뭐가 힘들다고 우울증약까지 복용하는 거 보고 복장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를 보세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결국 정신병원에 이 꼴로 입원하게 됐네요. 그동안 정말 힘들게 키운 자식이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된 것도 며느리가 뒤에서 속삭거려서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만든 걸 거예요. 제가 왜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냐면 저번에 하는 짓도 하도 마음에 안 들어서 한 소리 했거든요. 그러다 접시를 깨트렸는데 그걸 손주들이 밟아서 살짝 상처가 난 걸 가지고 앙심을 품고 저를 여기로 억지로 입원시켰네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꼭 그렇게까지 저를 나쁜 며느리로 만드셔야 속이 편하시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본인 얼굴에 침 뱉는 행동이라는 거 모르세요? 병원에서 치료는 잘 받고 계시죠? 최대한 빨리 마음 추스르고 저희 예전처럼 웃고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님 평생 여기에 계셔야 한다고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저희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 다니셨던 좋은 곳 구경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불만들이나 안 좋은 감정들 전부 다 털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왜 너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거니? 내 아들과 둘이 살면 몰라도 너랑은 절대 함께하고 싶지 않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나는 너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 꼴 보기 싫은 얼굴 앞으로 안 봤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평온해 올 거니? 내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싶으면 내 아들이랑 당장 이혼해라. 그럼 나도 심적으로 편해지고 앞으로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아니면 앞으로 평생 네 면상 안 볼 거니까 생각 잘해야 될 거야. 시모와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대화가 이어질 수 없다 보니 점점 얼굴을 붉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당분간 병원을 오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고, 시모에게 인사를 드린 뒤 다시는 오지 않겠다며 등을 돌렸는데,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무언가 떨어지듯 쿵 하는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고, 고개를 돌려 확인을 하자마자 급하게 간호사를 부르게 되었네요. 시모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너무 당황하고 말았어요. 한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 시모를 지켜보던 의사는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뒤이어 남편이 병원에 도착을 하면서 시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모의 정밀검사 진행을 위해 정신을 차리신 뒤 큰 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시모는 제가 찾아와서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뿐이라며 저만 사라지면 된다는 쓸데없는 말만 계속해서 늘어놓으셨습니다. 투덜거리시면서 정밀검사를 끝낸 시모는 제 얼굴이 보고 싶지 않다며 커튼을 치셨고,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면서 남편이 병실로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병실 문을 열며 들어왔는데 안색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비틀거리며 걸어온 남편은 닫힌 커튼 앞에 서더니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시모는 저와 당장 이혼하고 둘이서만 살자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면서 그만 좀 하시라고 소리를 질렀고, 닫혀있던 커튼이 쳐지던 그 순간 화들짝 놀란 시모를 바라보며 남편이 뱉은 한마디에 시모 인생에 날벼락이 치게 되었네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다시 한번 말해봐라. 아니지?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나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병실에 한 적 거의 없을 만큼 얼마나 건강했는데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너 괜히 나 겁주게 하려는 거지? 그래봤자 소용없다. 이런다고 내가 며느리한테 다시 잘해줄 것 같아?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제 엄마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줄 아시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의사도 고개를 흔들 정도면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을 때 엄마도 건강검진 받아보자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제 말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시더니 결국 이게 뭐예요? 만약 그때 발견이 됐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해 드려요.
엄마, 지금 췌장암 4기 판정 받으셨어요. 크기도 4cm가 넘었고 이미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된 상태라 항암 치료는 소용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요. 당장 수술을 한다 해도 깨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길면 3달이고 짧으면 1달이라는데 엄마는 끝까지 이렇게 행동하실 거예요? 저는 남편의 입에서 시모가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시모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멍하니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시다가 결국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네요. 남편에게 정말 방법이 없냐고 물어봤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신변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는 말을 꺼내었네요. 모든 결정은 시모께 있었어요. 병원에서 조금의 기적이라도 바란다면 항암 치료와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 거고 그걸 원치 않으시면 집으로 돌아가셔서 주변 정리를 하셔야만 했죠. 시모는 한참의 고민 끝에 항암 치료가 아닌 주변 정리를 택하셨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신 시모는 대문 앞에 서서 멍하니 과수원을 둘러보셨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변해버리신 모습을 보니 저도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의 기분이 어떨지 저는 감히 짐작할 수 없지만 곁에서 시모의 모습을 지켜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를 잡아먹을 듯이 난리를 치시던 모습은 사라지셨고 온몸에 기력이 없어 보이셨네요. 누구나 한 번쯤은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겠지만 그때가 오기 전까진 자신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까먹기 마련이죠. 지금의 순간을 감사하지 못한 채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신 시모는 많은 걸 후회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는 시부와 결혼을 하시고 한평생 과수원을 벗어나지 못하셨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동안 함께했던 많은 추억이 담긴 과수원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혼자 외롭게 걷고 계신 뒷모습을 보니 너무 작아 보이셨고 한편으론 저희가 시모에게 너무했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참 동안 남편과 저는 과수원을 걷고 계신 시모의 뒤를 천천히 따라가면서 함께했던 추억이 담긴 공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시부가 함께했을 때 서로 웃으며 행복했던 날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저희 가족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시모는 그렇게 한참 동안 앙상한 가지만 남은 과수원을 걸으시다가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곤 거실에 앉으시더니 저희도 자리에 앉으라며 손짓을 하셨네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많은 상처를 주고 못살게 굴었던 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나도 그이가 세상을 떠난 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너희들한테 표출된 것 같구나. 상처받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내 괴로운 마음을 계속해서 숨기고 싶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함께했던 좋았던 기억들이 계속해서 떠올라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 그래서 안 좋은 기억들을 더 만들어 좋은 기억을 지워버리려는 미련한 행동을 하고 말았단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너희들만 보면 계속 세상 떠난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걸 어쩌겠니? 그래서 괜히 심술 부린 거고 너희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건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나는 현실을 부정하려 했던 거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야. 아들, 네가 나한테 했던 말처럼 모든 걸 받아들이고 남은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엄마는 미련하게 너희 아빠가 세상을 떠난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도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수원 일을 마치고 배고프다며 먼지를 털면서 들어올 것만 같고 자다가 눈을 뜨면 내 옆에서 코 골며 자고 있을 것 같아 매 순간이 너무 괴로웠었다. 둘이서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 없었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었는데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내 짝을 잃게 되니 모든 게 무너져 내렸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괴로움들을 너희들한테 표출해서 너무 미안하다. 나도 이제 곧 그 사람을 따라가겠지만 남은 시간 조용히 지내다 가고 싶구나.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고 마음을 털어 놓으셨어요.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아픔이 너무 괴로웠고 저희들만 보면 언제나 함께했던 시부가 계속해서 떠올라 시모를 힘들게 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 시모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날 이후 시모는 남은 기간을 시부와 함께했던 공간에서 보내셨네요. 남편은 여행이라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저희와 손주들을 보며 지금의 순간을 최대한 눈에 담으려 하셨어요. 당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낸 손주들의 발을 직접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할머니가 미안했다고 안아주셨네요. 그때 시모도 너무 놀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다고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으셨는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시모를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서로 지난 과거의 행동들에 대해 후회하며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했고 많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슬픈 얼굴보다는 웃는 얼굴로 서로를 대했어요. 그리고 시모는 의사가 말했던 예정된 날짜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피곤하시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가 누우셨는데 그 모습이 저희들에겐 마지막이었어요. 남편은 깨어나지 못하시는 시모의 손을 어루만지며 오열을 했고 한참 동안 집안에는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각자 개인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 살아있기 때문에 하루를 무의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고 자신의 곁에 있는 가족들과 서로 헐뜯기보단 좋은 기억들을 많이 남기면서 지금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고 지나간 시간은 절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순간 가족이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좋은 말 한마디씩이라도 해준다면 그날은 행복한 날로 기억에 남을 겁니다. 매 순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